안녕하세요. 도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선생님은 도덕을 맡고 있는 임진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 나갈 단원의 제목은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작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EBS 강의와 교과서를 통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 배웠는데요. 먼저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싸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치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인간의 특성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간은 이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합니다. 네, 도구를 만드는 도구적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희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문화적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작게는 가정, 크게는 학교, 동네, 회사, 이처럼 여러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늘 고민하는 도덕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번째 특성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3명의 중국 철학자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3명의 철학자가 누가 있었냐면 먼저 첫 번째, 맹자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순자는 반대로 인간은 태어날 땐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단 우리가 예절 혹은 예의라고 하죠. 예라는 것을 배워서 이러한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성악설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고자라는 철학자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고 봤어요. 뭐가 없냐면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없다고 해서 성에는 선악이 없다. 성무선악설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신에 고자는 사람이 자라나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세 학자의 입장은 각각 다르지만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선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으로 넘어와서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크게 보면 도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도덕의 필요성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절대 반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덕의 필요성을 정리한 다음에 도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거고 우리가 도덕과 유사한 개념 중에 법과 도덕, 예절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선생님의 비밀을 한 가지 공개할게요. 이거는 선생님의 비밀 물건인데요. 이게 뭘까요? 빵 봉지 묶는 끈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아니에요. 빵 묶는 끈이 아니고 누가 봐도 반지죠. 이거는 반지인데 그냥 반지도 아니고 절대 반지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절대 반지고요. 무슨 능력이냐면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반지를 끼면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명 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거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 투명 반지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나요? 잠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죠. 5만 가지 상상과 생각이 다 들 텐데 선생님은 뭘 하고 싶은지는 비밀이고요. 대신에 이 반지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 반지는 옛날에 리디아라는 왕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리디아라는 왕국에 기게스라는 이름의 청년 양치기가 있었어요. 그냥 굉장히 성실하고 평범한 양치기였는데 어느 날 리디아 왕국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지진이 발생해서 기게스가 일하고 있던 농장에 큰 동굴이 생겼고요. 땅이 갈라져서 기게스가 한번 그 지하에 생긴 동굴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글쎄 엄청 큰 거인의 시체와 함께 그 시체의 손가락에서 이 반지가 발견이 됐어요.
기게스는 궁금해서 반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연히 반지를 끼고 만지작거리다가 알게 된 것이 반지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쭉 돌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투명 인간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기게스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은행을 털러 갔을 것이다. 아니면 뭐 물건을 훔치러 갔을 것이다.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괴롭히러 갔을 것이다. 등등의 대답이 나오는데 기게스는 조금 더 간이 컸어요. 간이 크고 대담한 기게스는 뭘 하러 갔냐면 왕과 왕비가 사는 왕궁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왕비를 해치고 왕을 죽여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고 본인이 왕위를 찬탈하는 아주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과연 여러분은 절대 반지를 얻었을 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었을 때 나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반지를 얻은 상황을 일종의 양심 또는 도덕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반지를 얻어서 양심이 사라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크게 한번 세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째, 욕구를 쉽게 조절하지 못할 거예요. 욕구는 다른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이 없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아마 기게스처럼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흔들릴 겁니다. 사실 기게스는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양치기였는데 절대 반지를 얻은 뒤로 욕심이 조금씩 생기고 그 욕심이 차츰차츰 더 커지다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국가를 빼앗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까지 하게 됐죠. 아마 사람들도 절대 반지를 얻게 되면 돈이나 이익을 쉽게 얻기 위해서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선생님은 절대 반지가 있지만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욕구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양심이 없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삶에 도덕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덕은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게 도덕은 도와주고요. 두 번째,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은 선한 삶 또는 옳은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도덕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양심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도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은 나를 위해,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했죠. 그렇다면 도덕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삶의 길은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둘째, 도덕은 어떤 상황에서 이 빨간 글씨가 뭘까요?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판단한 것을 생각해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판단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해야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 또한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양심삼각형은 매우 끝이 뾰족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이 삼각형이 마음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마음을 찌릅니다. 엄마 몰래 학원에 빠졌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친구를 모른 척 했을 때 어딘지 불편한 감정을 느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찔린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 끝이 뭉툭해지면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해도 반성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이 왼쪽 그림처럼 뾰족하게 살아있나요? 아니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미 뭉툭해져 버렸나요? 우리는 양심 삼각형을 늘 뾰족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늘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살길 바래요. 자, 여러분 많이 왔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법과 도덕과 예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범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도 규범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규범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도덕도 사회 규범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법과 예절도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비슷한 듯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과 도덕의 공통점부터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법이면서도 도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엉망이 되겠죠. 이처럼 도덕과 법의 공통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요. 법을 어겼을 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의 특징을 우리는 강제적이다. 법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도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까지 받진 않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의 특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잘 기억해 두세요. 도덕은 자율적이다. 법은 강제적이지만 도덕은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물론 도덕은 자율적으로 지키는 게 맞지만 모든 도덕이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는 것은 법이면서 도덕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러한 최소한의 도덕인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도덕과 예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도덕과 예절에는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인사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가볍게 손을 흔들거나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마오리라는 부족이 있는데 마오리 부족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만나면 코를 부벼서 반가움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와서 만나서 반갑다고 코를 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으액 하고 찡그릴 텐데 우리한테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마오리족에게는 그게 그들의 문화이며 그것이 상대방을 반기고 존중하는 인사 예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말로 예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인사 예절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같겠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남을 존중해야 한다 또는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 등과 같은 도덕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통합니다. 이러한 도덕의 특징을 우리는 보편적이다 라고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한 번만 다시 보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 적용되는 것을 보편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도덕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아니면 도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나온 두 가지 연습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 1의 그림이 법, 도덕, 예절 중에서 어떤 규범을 위반한 것일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 1은 식당에서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규범을 위반한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중장소에서의 식사 예절을 어긴 게 되고요. 또한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 아니면 공중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와 같은 도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겠죠. 이 사례 1은 예절과 도덕을 동시에 어긴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사례 2를 한번 볼게요. 사례 2에서는 어두운 밤길에서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운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위반한 걸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케이스고, 법만 어겼을까요? 아니죠.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와 같은 기본적인 도덕도 어긴 케이스입니다. 사례 2는 법과 도덕을 동시에 어긴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맞췄나요? 맞췄으면 잘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음 차시에 우리 뭐 학습하게 될지 안내하고 학습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단어는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했고, 여기서 학습이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컨텐츠에 선생님이 비정상회담 예능의 일부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덕의 의미와 예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콘텐츠에 선생님이 토익 게시판 올려놨거든요. 토익 게시판에서 올려놓은 선생님 질문 확인하고 본인의 생각을 두세 줄로 간단하게 적는 것까지 완료하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